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뭐 한번 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손님들을 많이 만날 적에 지금도 많이 만나고 있지만은 한 분이 좀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40대 들어섰겠지만은 20대 때 그때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20대 때는 이를테면 누가 나를 찾아왔었고 뭐 어떻게 됐었고 어디서 뭘 하고 있었고 막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야. 어, 그런데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곰곰이 들어보니까 이제 그리고 현재 상황 그분이 처한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에는 별로 그렇게 뭔가 잘 나가지 않는 듯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고 뭔가 자기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활동력도 좀 적고 그런데 이제 20대 때는 그렇게 좀 화려하게 살았어. 누구나 나를 다 좋아했어.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이 날 따라다니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살고 있으니까 약간 의기소침해진 모습인 거야. 근데 그런 과거를 자꾸 돌이켜 보면서 이걸 아쉬워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 시절이 뭐 그리워서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런 좀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원재라는 인물이 형성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어떤 고초가 있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사고도 쳤었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려요. 이 찾아오신 분들에게 아마 이 방송에서는 이 영상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영상에서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예전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슈가맨이라고 슈가맨 TV 프로그램이었는데 과거 이제 추억의 가수하고 이 노래하고 그런 분들을 소환해가지고 10대, 20대, 30대, 40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래가 어떤가 해가지고 뭐 배를 둘렀나 선호도를 조사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저는 40대다 보니까 제가 대부분 이제 즐겨왔던 노래들의 어떤 가수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솔리드라든지 저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거든요. 슈가맨에 나온 가수들 장나라, 구본승, 김민우, 철이와 미애, 뭐 손지창, 노이즈, 투투 그리고 이제 슈가맨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은 분이 양준일이라는 이제 가수분이었죠. 미국에서 서빙을 하고 계실 때나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한국으로 모셔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뜨게 됐는데 그러면서 솔리드 장나라 구본순 김민혜 뭐 이런 분들이 시즌 1에 나왔던 분들인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철이한 미애.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듣던 가수들이니까. 그리고 이 노래를 이 가수들을 안다고 하신다면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저런 가수 있었지 하고서 뭐 김민우 이병열차 안에서 이런 거를 아신다면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이죠. 50대 아마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마 50대 전후로 생각이 돼요. 뭐 70대까지 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거야. 패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저 노래구나. 막 환희심 넘치게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원래 패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줘야지.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널들 나오고 이제 가수들 나오고 그건 본 적이 있는데 잠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어, 있어. 10대 때 제가 20대 때 뭐 들었던 가수들이지만은 왜 안 듣냐면은 그 시절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안 들어요. 그 시절 추억의 시대, 과거 내가 젊었을 시대, 뭐 10대 뭐 푸릇푸릇한 나이죠. 좋았던 시대요, 맞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시대가 그 시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뭐 좋기도 했지만은 다시 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걸 지금에 다시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명곡이 아닌 이상 엄청난 명곡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근데 저는 슈가맨이란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거 얘기를 하던 그 분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옛 시절을 그리워하고 우리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지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극히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는 그 시절이 힘들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과거가 우리한테는 그만큼 약간은 좀 윤색되어진 게 아닌가. 젊은 날, 힘겹지만 순수한 날들. 그렇지만 저는 그냥 힘겹고 순수했지만 괴로운 날들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뭐 별로 듣고 싶지는 않은 거야. 물론 듣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자연스님 쇼츠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연스님이 과거 이제 우리가 뭐 조금 방에 한 뭐 3평 되는 방에 가족들 5명이서 뭐 이렇게 자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딱 보면서 우리 저렇게 한 방에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막 잘 지냈지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지금 아마 들으신 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뭐 10대, 뭐 20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족이 한 방에서 다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되게 좋은 기억으로 여기고 있어. 근데 지금 만약 우리가 지금 라오스나 미얀마 같은 데 가서 그 여전히 그러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그게 당연히 되고 있으니까. 다시 가서 이 좁은 방에서 다 가족 6명이서 같이 지낸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본다면 절레절레 고개를 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과거는 그렇게 기억이 아름답게 윤색이 된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지금 그렇게 과거처럼 돌아가 산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의 삶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고 그래요. 선언도 비슷해요. 선언도 예전에는 각방이란 게 없었어요. 선언 이를테면 한 30년 전만 해도 각방을 가질 수 있는 건 선언에서 25년 차 이상의 한주 스님들만. 지금은 25년 차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절반 이상이 가버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는 선언에서 이를테면 뭐 20명이 있다 해도 25년 차 넘는 분이 한 분 계실까 말까. 한 분 정도? 진짜 많으면 2분. 그런 분은 각방을 드렸어요. 각방을 드렸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 2인 1실 쓴다든지 입승만 방 하나 따로 주고 청중은 또 석이랑 같이 쓰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방이 없는 거예요. 큰 방에서 같이 잤어요. 우리는 큰 방에서 같이 자고 쉴 공간도 없어. 그러니까 다각실이 유일한 쉴 공간이야. 근데 거기는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쉬지 못해요. 그러나 선언의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각방으로 돌아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요즘에 여기 영상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부부 빼고 자녀들 대부분 각방 쓰거든요. 그리고 부부라 하더라도 각방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각방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방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에서도 선언에서도 스님들이 어떤 수행이란 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인데, 그러니까 각방을 다 이제 제공해 준 분위기예요. 수도암 선언 같은 경우도 이제 각방이에요. 다. 물론 이제 방이 좀 작아요. 그래도 몸 하나 누이고 그리고 책상 하나 놓고 그리고 옷 걸 수 있고 그 정도 공간은 돼요. 그래가지고 각방이지만은 우리가 선언에서도 우리가 지대방에서 이렇게 놀고 티격태격 하고 좋았지라고 그렇게 기억을 회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스님 그러면 그때처럼 방 없애고 스님 이제 지대방에서 아니면 다각실에서 그렇게 지내실래요?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빠꾸는 없다. 뒤로 갈 수는 없어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보지는 않았지만은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뭐냐? 저는 그러면은 그냥 가요 탑백이요, 탑백. 1위부터 100위까지 그걸 제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어떤 노래 나왔나 하고 슬쩍 눌러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 운전할 때 보통 듣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에 가장 유명한 게 누구예요? 가장 뜨는 가수들 여기 아실라나? 알면은 좀 시대와의 상황에 잘 따라가고 있는 거야. 요즘에 가장 뜨는 가수는 누구냐면 뉴진스예요. 뉴진스. 뉴진스의 하이보이라든지 어텐션이라든지 이 디토라든지 뭐 딴 노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노래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보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고
뉴진스 멤버 중에 한이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한이가 잘 알지는 못해. 근데 한이가 되게 귀여워. 그래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그렇게 뭐 개인 성향, 취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가진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자신의 20대 때 젊었을 때 노래들 듣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라디오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산행 막 우렁차게 틀어져 나오는 라디오 갖고 막 산행하시잖아요. 그 뽕짝 라디오 하면서, 물론 그거 젊을 때 당신께서 들으셨고 좋아하시는 노래기도 하지만은 저는 요즘에 이제 탑백 뉴진스 노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과거를 너무 그리워하지도 말고 현재 삶에 충실하면서 지금 눈앞의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탑백 많이 들으시면 좋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임영웅 노래도 많이 들어가 있고 뉴진스도 들어가 있고 누구도 들어가 있지, 하여튼 여러 명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추세로 가는구나 하고서 저도 이제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누구 얘기를 해 보겠냐면은 김난도 선생님, 아프면 청춘이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한다겠죠. 근데 이제 저번에 제가 김난도 선생님의 인생 시기에 대한 글을 했죠. 근데 또 좋은 글이 있어요. 너라는 꽃이 피는 계절이라는 이제 글 한 꼭지가 있어요. 너라는 꽃이 피는 계절. 이 글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좀 선별적으로 읽어보면서 한번 좀 수행적으로 좀 얘기해 볼 만한 게 있어가지고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난도 교수님이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잖아요. 서울대학교 교수님. 그러니까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게 뭐냐면은 사시사철에 피는 어떤 캠퍼스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졸업한 친구들이 종종 찾아오신대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자기가 그때는 교정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리석과 유리와 외피로 이제 두른 멋진 건물들이 되게 많죠, 서울대학교에.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정작으로 그게 아름다운지 몰라. 왜냐하면은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느라고, 취업 준비한다고, 그리고 야자하고, 도서관에 밖에서 책만 보고 있느라고 어떤 자연의 여유,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심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울대학교가 관악산에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관악산에서 산도 가깝지, 포항로도 좋지, 나무도 많이 심겨져 있지, 공기도 나름 좋겠지, 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학교 교정의 아름다움을 차마 느끼지 못하고 졸업한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졸업해서 사회생활 하다가 이를테면 종로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그런 데서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교정이 와봐요. 되게 아름답잖아요. 나무도 잘 돼 있고 거리도 넓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저도 비슷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백담사를 2008년에 살았어요. 2008년 하안거 동안거 이렇게 살았는데, 동안거는 안 살았어요. 그때 제가 동안거를 저기 동화사 금당사원에 간다고 안 살았는데, 그때 하안거 살 때 제가 굉장히 심적으로 조금 뭐랄까 압박을 받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혼동스럽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애는 부단히 썼지만은 뭔가 저 안에 갇혀서 아둥바둥하는 느낌이 강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나이가 아마 31살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이렇다 할 만한 진척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어떤 분별심이 강해가지고 외적인 시선이 많이 갔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시선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청중이라는 소임을 봤었는데 대중 규율 약간 시시비거리를 조금 찾아내서 중간에서 입승 전에 조금 거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 소임을 보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도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언제였더라? 아마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때 영시함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아는 선배 스님의 은사 스님이 거기서 열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 참석한다고 그렇게 갔었는데 그때 백담사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어. 근데 그 공부할 때는 2008년에는 내가 공부해서 여기서 선언해서 정진력을 쌓아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본래 면목을 확인해야 된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경치가 안 들어와요. 경치가 아름다운지 그냥 지나가 산행 가더라도 산행은 이제 포행용으로 가는 거야. 포행용, 수행용. 계속 화도 잡고 또렷이 보고 그런 용도로 해서 주변 경치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쁜지 몰랐어. 백담사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근데 갈 때부터 와 너무 멋있는 거야. 무언가 일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경치도 안 들어오는구나. 이거를 저도 느꼈고 이제 뭐 여기 김나돈 선생님의 학생들도 그렇게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이제 골프장이 있던 상기슭에서 이제 자리 잡혔기 때문에 조경이 무척 잘 돼 있다고 해요. 저는 서울대를 가본 적은 있는데 잘 몰라요. 한 번 가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봄도 아니었고 여름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서울대를 뭐 다니셨다거나 아니면 구경을 가신다거나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입학식쯤에는 매화가 군데군데 피다가 개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신입생들이 막 다니고 있잖아요. 다니고 있는 그때에는 이제 개나리와 진달래, 목련이 캠퍼스를 온통 화사하게 물들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즈음에가 그때가 이제 압도적이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벚꽃 시즌이에요. 중간고사가 4월 중순쯤에 원래 있는 건데 요즘엔 4월 초에 좀 벚꽃 시즌이 중순쯤 되겠다. 남쪽에가 좀 3월 후반부터 되겠고 그 한 보름 간격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4월 중순 되면 벚꽃 시즌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맞아 중간고사 기간 즈음에 벚꽃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전이었던가. 그래서 윤중로 그런 데도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뒷길의 벚꽃은 한창 시험 준비로 바쁜 학생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계절의 여왕은 5월이라고 하죠. 5월에 피는 꽃이 뭐겠어요? 장미죠, 장미. 성년의 날이라도 되면 꽃바구니가 지천이다. 예, 성년의 날 때 막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러다가 막 강의실 바닥에 마치 장미꽃이 피어 있는 듯하다. 이 꽃바구니가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5월엔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도 있으니 카네이션도 나오겠죠. 여름이 되면은 나팔꽃, 해바라기 꽃이 보여.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후문진로에 피어나는 코스모스를 보면서 가을학기 개강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책상 위에 국화를 볼 때는 가을이 왔음을 아는 것이고 국화마저 지고 나면 학교의 마당에는 더 이상 꽃이 피지 않죠. 그러나 이제 남쪽에서 신문에서 뉴스에서 저렇게 뭐 동백이 피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해요. 그렇게 당신께서 교정에서 지내면서 보게 되는 꽃이 있는 거예요. 매화, 벚꽃, 뭐 해바라기, 국화, 동백. 그러면서 어떤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봐요. 자, 위에 등장한 꽃 중에서 그대는 어떤 꽃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어리석은 질문인데요. 계절 따라 피는 꽃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고 시기가 있는데 무엇이 가장 훌륭한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당연히 질문하죠. 그렇다면은 그때 이제 질문자의 어떤 의도를 잘 파악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꽃은 없죠. 저마다 다 아름답고 훌륭해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제가 피어날 철에 만개하는 것이 바로 그 꽃돌이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꽃에 대해서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데 반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을 김난도 선생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포인트예요. 청춘들 대부분은 가장 일찍 꽃을 피우는 매화가 되려고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가난한 우리는 지독한 근시다. 바로 코앞밖에 보지 못한다. 그래서 늦가을에
아름다운 고운 빛을 선사하는 국화는 대려하지 않고 다른 꽃들은 um도 틔우지 못한 초봄에 향기를 뽐내는 매화가 되려고 한다. 당신께서 상대하시는 학생들이 이를테면은 뭐 좀 재학 중인 학생들이면 20살부터 24살, 5살도 있겠고 졸업을 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졸업을 좀 빨리 하죠. 25살, 26살, 7살 이 정도 될 수도 있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27, 6, 7 그때가 좀 빠른 데인데 그때 친구들 보면은 내 인생이 아직 꽃을 안 피웠어. 저번에 인생시계도 그랬잖아요. 27, 24살인가? 그 인생시계 나이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4살 나이가 7시 15분인가 뭐 그랬잖아요. 나름 말하자면 7시밖에 안 됐어. 근데 자신의 인생이 제대로 꽃피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있어. 7시면 그냥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는 시간인데 24살이면 넓게 보지 못하는 거야. 지금 근시 지금 바로 눈앞의 일만 여기에만 매여 있어가지고 넓게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안목이 없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일찍 꽃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매화가 세상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가? 가장 훌륭한가? 아니죠.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달라요.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피고 동백은 동백대로 피고 자기가 피어야 하는 계절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꽃들도 이렇게 자기 만개의 시기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좀 급박한 거야. 왜 초봄에 그렇게 꽃을 피려고 하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거미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이제 김남돈 선생님이 상대하시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20대의 학생들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대 좌절했는가?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대만 잉여인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잊지 말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여느 꽃 못지않게 화려한 기계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잘 쓰셨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꺼내 드시는데 예화 소년등과라는 말이 있어요. 소년. 이 소년등과라는 뜻이 뭐냐면은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마 등과하는 나이가 어린 나이에 등과했다면 10대 때일 거예요. 20세가 전일 거야. 20세 바로 오거나 아니면은 그러면 어린 나이에 등과하는 거죠. 예전에는 24살이 어린 나이라고 안 봤어요. 절대로. 20만 해도 이리비려겠나? 충분히 자기 뜻을 세우고 펼칠 나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한학자들 분들께서는 아마 20세 전후로 해서 다 과거에 급제하셨을 거예요. 근데 소년등과라는 게 10대에 아마 급제하시는 것을 뜻할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세 가지 불행 중 첫 번째로 소년등과를 뽑았다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나머지 두 가지 불행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덕으로 좋은 벼슬에 오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재주가 좋은데 글까지 잘 쓴 것. 정민의 세설신어 조선일보 2010년 8월 26일 A30면에 나왔다고요. 소년등과 하면 불행이 크다라고 하거나 소년등과 부득호사 소년등과한 사람치고 좋게 죽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일찍 출세하는 것이 인간의 3대 불행 중 하나라는 것.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좋게 죽지 못할 것이라고 어떤 의미에서 약간 저주까지도 하고 그러면 왜 일찍 출세하면 왜 불행해지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김난도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당신의 어떤 추측이신데 너무 일찍 출세하면 나태해지고 오만해지기 쉽다. 나태함으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오만함으로 적이 많아진다. 그래서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렵고 중국에는 이 이른 출세가 불행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아마도 선인들은 수많은 사례를 경험한 끝에 이런 격언을 만들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김나도 선생님은 당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야, 일찍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크게 성공해라.
인생은 어차피 크고 작은 굴곡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하는 가장 큰 성취는 이것이었다.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내가 20대 때는 남보다 잘 나갔다.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위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분도 그렇고 당신이 어떤 나이가 40, 50, 60이라고 쳐봐. 근데 계속 끊임없이 20대 잘 나가는 때, 누구나 인정을 받는 때, 푸릇푸릇한 때, 그때를 얘기해봤자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렇게 과거처럼 화려하지 못하다. 그거를 계속 드러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랬지만 전 10대 때 굉장히 힘들었고 20대 때도 혼란스러웠어요. 많이. 그리고 수행 초반 절에 들어와서 수행을 할 때도 제가 수행을 엄청 잘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느낌이. 뭔가 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좀 깝깝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젊은 날에 저는 방황과 실패는 어떤 의미에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자량 삼아서 이걸 엄청나게 벗어나려고 여기를 타개해 보려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과 시도를 통해서 분명히 힘든 상황이 어느 정도 누그러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다시금 자신의 경험에 어떤 기대어서 이런 해결책을 좀 스스로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까지 어떤 방황, 혼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의 경험들이 자량들이 나머지 30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시기라고 해도 잘 버텨내기만 한다면은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데 그만큼 도움이 돼요. 인생은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결코 20대, 10대 이때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20대 초반에, 뭐 10대 후반에 뭐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어. 뭐 굉장히 명문대를 가고, 그리고 뭐 집에 뭐 재산이 많아가지고 뭐 어떻다고 쳐봐.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근데 나중에 40이 돼서 50이 돼서 그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여러 곡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뭐 20대 때 놀던 애들이 4, 50대에서 굉장히 성공하는 게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 굉장히 융화력이 좋아. 그런 친구들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확장돼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 인품이 좋고 굉장히 활달하고 한다면은 그 관계성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고 서로 전교 1등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공무원 들어가서 뭐 공무원이 나쁜 건 아니죠. 공무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제 약간 모범적인 삶을 살다가 이런저런 또 역경을 겪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좀 살아봐야 돼요. 살아보고 여러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지 마냥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에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대학이 모든 걸 또 보장해 주지도 않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시험에 좌절을 많이 겪어가지고 힘들었지만은 당시에도 이제 이를테면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니면 제 후배들 중에서도 시험을 잘 해가지고 명문대 가가지고 뭐 좋은 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에서 40, 50이 돼서 본다면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냥 삶이 엇비슷해. 대학이 모든 걸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좀 알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 살아보셨지만은 대학의 순위대로 우리 삶의 순위가 결정되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중간에 수많은 다른 일들이 있어.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떻게 치러내는가? 내 마음 자세로 그 삶을 만들어가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친구들 중에 아마 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아마 17명, 18명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17, 18명이 서울대를 갔다 온다면 사실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얘기를 간혹 듣기도 하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바쁜 시기야. 애들 키우고 돈 벌고 자리 오르고 뭐 아파트 평수 바꿔야 되고 이게 온통 바쁜 시기예요. 애들 뭐 중학교 뭐 이 정도 되니까 중학교쯤 되니까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대학까지 보낸다 하면 50 초반쯤 되는데 그때부터는 조금은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바쁜 시기. 그래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냥 결론 짓기엔 힘들다. 20대 초반이란 나이가. 그때 되면 다 결정된 것 같죠? 아니요. 수많은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여기 영상 지금 들으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20대 초반에 예상대로 가는가? 절대로 그렇게 안 가요. 20대 초반에 누가 제가 출가할 줄 알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제가 출가한다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어. 가족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근데 가족들하고 연락해요. 근데 지금 싫어하지 않으세요. 뭐 나름대로 뭐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걸 또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김난도 선생님이 하신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나라 영화제에는 있는데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는 없는 수상 부분이 있어요. 근데 덧붙이자면 미국 영화 산업은 굉장히 오래됐죠. 역사도 오래되고 규모도 더 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종상 영화제보다 훨씬 그 상이 다양한 거예요. 다양해. 그런데 우리나라는 있는데 아카데미에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상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영화제가 훨씬 더 작은데 아카데미는 훨씬 큰데 아카데미는 없고 우리나라에 있어. 바로 신인상이에요. 신인상. 영화계에 데뷔한 첫 해에 가장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배우에게 주는 상이 바로 신인상이죠. 근데 대부분 배우가 그런 말을 해요. 신인상 받으면 일생에 한 번밖에 받을 기회가 없는 상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워한다고 그런 어떤 수상 코멘트를 남겨요. 근데 이제 탤런트나 가수를 오래 하다가 뒤늦게 영화에 데뷔한 배우들이 수상하기도 해서 뭐 나이 지긋한 분들이 이제 신인상 받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근데 영화제 꽃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 영화제에는 이 신인상이 없어. 왜 그럴까요? 왜? 아카데미인데 왜 이 신인상을 안 만들어 놨을까? 왜냐하면은 김난도 선생님 말씀으로는 생각으로는 미국 영화계에서는 신인이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좀 어느 영화 좋은 영화를 통해서 혜성처럼 나타난 배우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어떤 필모그래피 영화 작업들을 보면은 이미 단역과 조연을 오래 거쳐가지고 경력을 쌓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연을 맡게 되었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언제 신인이었을까? 단역에 출연한 첫 시점, 비중 있는 조연을 하게 된 시점, 아니면 처음 주연을 한 시점, 기준이 모호하니까 그래서 아예 신인상 부문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난도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만약 당신 인생에서 상을 받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무엇을 받겠느냐? 신인 주연상을 받겠느냐? 아니면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겠느냐? 신인상은 남보다 빠른 성취에 주는 상이죠. 부여하는 상. 그러니까 부러움을 크게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신인상을 받은 이후에도 이어지는 작품에서 나름 뭐 괄목할 만한 연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2년차 신드롬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죠. 근데 주연상은 달라요.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상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됐어. 그리고 연기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 완성도도 높고 그리고 기복도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주연상을 받는다면은 나중에는 부와 명예도 함께 따라와 준다는 거예요. 신인상은 시상식 초반에 주지만 주연상은 거의 마지막에 줘요. 마지막에. 그만큼 비중이 가장 높은 상이란 거고 클라이막스란 거죠. 가장 중요한 상. 그러니까 만약 신인상 받을래,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받을래. 그렇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인상 어린 나이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뭐를 얻고 싶어 해. 빨리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고, 빨리 어떤 공부하고 싶고, 전문직 나가고, 빨리 부와 안정을 누리고 싶고, 이런 거야. 그런데 여기서 김난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죠. 기억하라. 그대가 노려야 할 것은 신인상이 아니다. 그대 삶의 주연상이다. 자기 삶의 주연에 대한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연상은 초반에 나오지 않아요. 수많은 경험, 실패, 좌절, 번민, 고뇌, 역경 이런 것들을 치러내면서 자신의 삶이 완숙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주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시아 선생님의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참 좋게 보고 있어요. 매장과 파종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매장과 파종은 차이가 있다고 믿는다. 생애 한때 자신이 캄캄한 암흑 속에 매장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어둠 속을 전력 질주해도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그러나 사실 그때 우리는 어둠의 층에 매장된 것이 아니라 파종된 것이다. 청각과 후각을 키우고 저 밑바닥으로부터 뿌리를 내려 계절이 되었을 때 꽃을 피우고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세상이 자신을 매장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파종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매장이 아닌 파종을 받아들인다면 불행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부터 수많은 역경, 고민, 좌절, 불행, 번뇌, 실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를 매장하기 위해서 온 것들이 아닌 거예요. 파종의 어떤 나중에 꽃을 튀기 위해서 양분처럼 온 것들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당신들께서 아마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5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20대 이후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경험들, 실패들, 좌절도 많으셨을 건데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가 형성된 것이지 그것이 마냥 나를 누그러뜨리려고 나를 압박하고 좌절시키는 용도로만 온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다. 근데 과거에 실패가 있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제가 만나는 신도님들한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 20, 30대가 좋았느냐?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대부분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때 너무 힘들었다. 지금의 내가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과거가 좋다고 다시 그때로 가고 싶다.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한두 분 있을지 몰라도 제가 말했다시피 과거는 어떤 추억은 우리 기억이 어떤 윤색된 거, 좋게 꾸며진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 법문을 듣는 많은 분들께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20대, 30대가 그리울까? 그립긴 하겠지만 지금의 생활이 더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5월은 물론 이제 계절의 여왕이죠. 벚꽃이 좀 적고 장미도 피고 그렇게 하지만은 5월에만 국한될 필요가 있을까요? 김나돈 선생님 말씀처럼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하고 국화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더라. 어떤 노배우 분이신데 여배우신데 보톡스를 안 맞으신 거야. 보통 여배우들 50대, 60대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젊어 보이시기 위해서 보톡스를 보통 맞거든요. 그러면 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젊어 보일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게 한 번 맞아서 될 게 아닐 거야. 아마 계속 맞아야 될 거야. 근데 어느 여배우분은 제가 까먹었는데 약간 근엄하고 도도한 역할을 하시는 거야. 근데 주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연세에 맞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댓글 봤는데 그게 더 당당하고 멋있다는 거야. 보통 여배우들은 그걸 봤는데 보톡스 수술을 받아서 어떻게든 젊어 보려고 하는데 그 나이에 맞게끔 당당한 모습을 연기하고 있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는 지금 나이 들고 약간씩 이제 중년에서 늙어가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살도 찌고, 어? 주름도 생기고, 그러고 있지만은 마음은 편해진단 말이야. 상황도 뭐 나아지는 것 같고. 예전처럼 이제 혼란스럽고 좌절스럽고 실패하고 막 막막하고 그런 일들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앞에 매장과 파종이란 게 있지만은 그 시대 때에는, 그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매장처럼 느껴져요. 내가 매장되었다. 그러나 그걸 잘 견디고 버텨내고 잘 바라보고 그러면서 어떤 자신만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간다면은 그게 매장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면 파종이었던 거예요. 파종. 꽃을 피기 위한 준비 과정. 파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고의 시간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확 피어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잘 없어요. 좌절, 실패, 번뇌, 고민, 방황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파종이 될 수 있는 파종으로서 의미 변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내가 해놓은 거지. 여기 영상을 듣는 분 중에는 불법을 만난 지 이를테면 뭐 1, 2년 된 분들도 계시고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계세요. 3, 40년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예전에는 그러셨잖아요. 대부분 어떤 기복의 형태로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야. 어떤 자신의 면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뭐 부처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도하면 이렇게 좋다. 가정이 잘 풀린다. 남편 일이 잘 된다. 자녀가 잘 공부하게 된다. 그런 목적화해서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복은 여전히 있지만은 자신의 면목을 확인해야 된다. 깨달음을 얻는다. 지혜가 발달한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난 지금까지 수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수행해서 깨달음 얻는 게 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하도 법문을 잘 들으셔서 영 이해 못할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당신께서 20대 때부터 20대 이전에는 그냥 그 젊은 날의 시간이라고 하죠. 수많은 경험들을 20대 때부터 치러냈잖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좌절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50살까지 30년간 쌓였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나고 그리고 지금에서 과거가 그립지 않을 만큼 잘 살아냈다면 그게 우리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충분한 자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안 지 10년, 20년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량을 쌓아놨다면은 지금의 내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불법을 새로이 배우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절에 들어온 지 전 1, 2년밖에 안 됐어요. 3, 4년밖에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20대 때부터 이미 자량을 쌓아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그러나 불법의 어떤 가르침을 빌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1, 2년 차, 3, 4년 차 지금 불교인이 되신 분들이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점인 거예요. 그런 경험들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50대가 되면 뭐냐면은 애들을 대부분은 대학교에 보내놨어요. 그러면서도 나 자신을 탐구하고 진리가 무엇일까? 내가 마냥 기복만 했었지만은 이 진리에 대해서 나도 좀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 기반이 좀 생성된 거야. 애들을 대학 보내놨기 때문에. 애들 대학 보내놓기 전까지는 좀 바빠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최우선이야. 그런데 대학 보내는 후부터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수많은 사항들이 있지만은 대학 보내는 것만큼 큰 문제가 되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어떤 자신의 삶도 돌이켜보고 어떤 수행이란 것도 해보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점일 수가 있어요. 50대라는 나이가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30년 그냥 산 거 아닌 거예요. 이미 경험 자랑을 잘 쌓아놨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는 젊을 때 해야 된다. 그거는 수행으로 들어온 스님들에 한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젊을 때 바짝
진짜 치열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저만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성현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야. 이 절문에 들어와서 절집에 들어와서 수행한다면은 10년 안에 그리고 안목을 열어야 돼 반드시. 이게 30년까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10년 안에 안목을 열고 10년 차부터 20년 차에는 그 안목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20년 차 이후부터는 법을 펴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살님들, 우리는 전문 수행자도 아니고 절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런 수행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10년 뭐 이렇게 말이 되느냐. 아니요. 알든 모르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했든 그 경험들은 20대 때부터 50살까지 30년 동안 이미 쌓아놨어요. 쌓아놓은 거. 쌓아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 50대가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기 가장 좋은 때기도 해요. 제가 볼 때에도. 가장 큰 문제, 애들 학업 문제도 끝났고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힘은 있어요. 지금의 50대는 예전처럼 노인네로 취급받지 않아요. 60대도 노인네로 취급받지 않아요. 70 넘어가야지 좀 노인네로 들어가요. 근데 50대라면 내가 70까지는 20년 남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10몇 년 남았잖아요. 10몇 년 열심히 정진하고 그리고 좋은 법문 듣고 자신의 마음을 계속 돌이켜 본다면은 자신이 가진 성품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꼭 20대 때 불법을 만나서 그런 사람의 공부가 될까? 성취될까?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20대 때 불법 만나서 지금 공부가 굉장히 뛰어날까? 그거는 별개의 요소예요. 제가 실제로 만나 뵙는 분들도 있지만은 40대 후반이나 50대 들어섰는데 불법을 탁 만나가지고 우와 이런 가르침이 내 삶과 내 삶을 정확하게 이해해주고 설명해주고 분석해 줄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구나라고 하고서 거기에 폭 들어가서 정말 재밌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아서 늦게 불법을 만났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거기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다 개합할 수 있는 경험 자량들을 그동안 쌓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사실 후반인가 불법을 만나셨어요. 근데 불법에 그거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런 경험들을 다 쌓아놨는데 이게 다 설명이 돼. 그러면서 이 수행이라는 게 있어. 너무 재밌게 이게 팍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는 경계가 막 쑥쑥 올라가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불법을 언제 만났냐. 그건 중요한 요소가 아닌 거야. 설마 늦어졌다 하더라도 나는 불법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불법 공부하면서 이 마음 공부 해가면서 재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게 초심인 거예요. 초심은 자기 육체적 나이가 초심이 아닌 거예요. 이 환희심을 내면서 이걸 정말 신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 자세를 가진다면 그게 초심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50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공부하기 좋은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 한 10년 정도 꾸준하게 이 불법을 공부해보고 자기 수행도 해보고 하면서 루틴으로 만들면서 선지식 회상에서 같이 도반들과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공부를 꾸준하게 해 나가 본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10년 정도. 그냥 꾸준하게 자기 수행의 루틴을 만들고 규칙적으로 정진하고 그러면서 선지식의 법문도 듣고 도반들과 공부 경험도 나눠가면서 이렇게 쭉 재미 붙여서 하다 보면 10년도 길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폭 들어갔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공부를 한다면은 10년 내 어떤 마음을 잡은 그 시점과 나중에 10년 후는 천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만의 목표는 달라요. 이 마음 공부, 불법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느냐, 자신의 어떤 마음 평안을 찾고 싶고 지혜를 얻고 싶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그에 맞게끔 상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생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싶다. 완전히 끝내고 싶다. 그런 목표라면 사실 조금은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좀 더
근원에 어떤 밑바닥에 철저하게 딱 개합하는 일이니까 그건 좀 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내가 10년 공부해서 내 마음 편해지고 그리고 좀 더 삶이 원만해지고 그러면서 이 불법 공부를 해가는 마음 공부를 해가는 삶이 즐거워진다면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10년 안쪽에 내가 이 자기의 면목을 슬쩍이라도 확인한다고 해봐. 그 환희심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10년은 이거를 다시 좀 확장하고 정리하고 한다면은 우리가 70전에는 적어도 자기 공부를 어느 정도 다 끝낼 수가 있어요. 다. 그러면 이거 손해보는 인생 아닌 거예요. 절대로. 70전에 하고서 우리가 요즘에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80은 살잖아요.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90까지 넘는 분들도 계시고 10년 정도 그 자유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되진 않아요. 우리가 파종은 돼 있어도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 경험의 시간, 번뇌의 시간도 어쩔 수 없이 겪어냈지만은 파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준비는 해놔야 돼요. 이랑도 만들고 비닐도 다 덮어주고 그리고 막 구멍도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농사에서 그 결과물을 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해놓되 비가 법비라고 하죠. 법우 깨달음의 비 이것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서 시절 인연을 맞게 기다린다면 깨달음의 기원들은 분명히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우가 내릴 때를 내가 준비해 놓지 않고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준비는 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수행 정진인 거예요. 하루에 108배 금강경 일독이라도 하면서 큰 스님들 법문도 듣고 선지식의 법문도 듣고 도반들과 왕래하면서 어떤 자신의 경험들도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한 10년을 해나 봐요. 10년 전과 분명히 10년 후 수행 후 10년의 나의 모습은 천지차일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들을 낸 분들을 여러 명 알고 있어요.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요. 그러면서 진실하게 그렇게 하신 분들은 나중에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 달라져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변에서 알게 돼요. 정말 달라졌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너무 급박하게 내가 이 불법을 늦게 만났다. 좀 더 초반에 만났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만나고 지금 불법이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참 즐거워지기 불법 공부하면서 즐거운 게 지금이 초심인 거예요. 초심. 나이는 필요 없어요. 지금 초심으로서 그 마음을 유지하고 꾸준하게 간다면은 나중에 자신만의 꽃이 피는 계절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매화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분홍꽃이 이쁘고 향기 나는 것도 이쁘죠. 초반에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화보다는 국화를 더 좋아해요. 가을에 담백하고 맑고 가을 하늘도 청량하고 선선하고 그때 하얗게 피어있는 국화가 저는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늦지 않았고 내가 이제까지는 경험을 쌓아왔으니까 이것들을 부처님의 어떤 법에 깃들어서 내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다. 그러면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꾸준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지금의 공부도 굉장히 재미있으실 것이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부는 재밌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재밌게. 의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억지로. 저는 억지로 했지만 예전에 의무적으로 재밌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공부는 재밌게 신심나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경험들을 도반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점차 발전해가는 내 마음 공부를 확인해 가면서 마음 텃밭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절 인연에 맞게끔 분명히 법비는 내립니다. 깨달음의 기회는 분명히 찾아와요. 근데 내가 그 사기 트게끔
준비는 해놔야 돼요. 그것도 나름 재밌는 작업이에요. 예. 김난도 선생님은 너라는 꽃이 피는 계절이라고 했지만은 저는 좀 제목을 바꿔서 나라는 꽃이 피는 계절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건 지금 나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나, 파종 돼가지고 지금 개화를 싹이 트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 이것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불법 공부, 마음 공부 한번 재밌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